규제 정책에 실수가 좀 있고요. 틈새도 컸습니다. 일단은 규제의 반응이 민심들이 전체가 좀 민주당 쪽이라도 흔들리는 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당황해서 수습하는 장면들도 이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규제 정책들은 좀 엉성하고 과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꼴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민심들을 보면은 뒤숭숭하고 그다음에 정부는 당황하고 수습했다.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민심이 화난 거 맞아요. 또 예고된 급조 집값 대책 또 대책을 낸다고 하죠. 보유세뿐만 아니라 뭐 공급 대책 중심으로 뭐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아마도 규제책이 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민심이 뒤숭숭하니까는 정부가 당황했습니다. 지금 민심은 이렇습니다. 강남 집값 안 잡힌다. 이런 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수습을 어떻게 했느냐? 민주당에서 부동산 대책 지원 TF를 꾸린다. 공급 대책 보완 입법 논의하고 있다라고 정책내가 태스크포스를 설치를 해가 맨날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지금 정책들 국민의힘이 공세로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빨리 보완하고 공급책들 열심히 뭔가 만들어 가지고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거꾸로 자기의 어떤 정책들이 조금 잘못됐으니까 이런 부동산 대책 지원이라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겠죠. TF팀을. 예, TF팀을 만든 거 보면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런 게 있었죠. 그 이번에 10월 15일 날 나온 정책들이 사실은 이거잖아요. 규제 지역에서 40%, 그다음에 LTV가 40%, 그다음에 금융 대출은 40% 정도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출 DTI는 50에서 40, 뭐 그다음에 6억, 4억, 2억, 15억 이하는 6억, 15억에서 25억은 4억, 25억 초과는 2억만 대출을 해주는 거. 뭐 요게 이제 일반적인 거였는데 이거를 한 이틀 뒤에 금통위에서 조금 바꿨습니다. 바꾼 게 뭐냐면은 부부 합산 한 9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한 8억 이하, 무주택자는 규제 지역일지라도 LTV를 60%를 한다. 다시 한번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이 8억 이하짜리, 그리고 무주택자는 규제 지역일지라도 LTV는 60%로 대출 완화를 한다. 그러면은 8억 매수 시 대출이 60% 정도면은 한 4.8억 나오거든요. 4.8억 정도 나오고 3억 2천 정도면 8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억짜리를 매수한다. 그러면 3억 6천 정도 나오겠죠. 60%면은. 그러면 현금 2.4억 있으면 6억짜리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요런 중저가 아파트들, 저가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은 기지개를 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면은.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도 LTV를 모든 세대원이 그냥 다 가지고 있다면 첫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번이 그러면은 LTV를 70%, 그다음에 DTI 60%, 최대한도 6억까지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8.5억 정도의 LTV가 70이면은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6억 정도. 그러니까 생애 최초에 있는 사람은 8억 5천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서민 실수요자도 LTV가 70%인데 60%로. 그다음에 최대 한도는 6억인데 뭐 6억, 4억, 2억 요거는 근데 LTV가 규제 지역에서 내려갔는데 이제 DTI는 60으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디딤돌은 규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70%로 이제 바꾸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70인데 요거는 60%로. 예, 그리고 비아파트는 65, 55로. 뭐 요렇게 이제 대출을 하겠다. 근데 한도는 규제 지역이라 할지라도 3.6억, 4.2억 똑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은 완화적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조금은 완화가 된 부분들을 보완해서 냈어요. 자기가 얼마나 놀랐으면은 이렇게 이틀 뒤에 이렇게 냈겠습니까? 금통위에서. 그런데 요게 이제 마지노선이고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애 첫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조금은 덜 들어가지만은 이제 DSR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가 되어 가지고 무주택자의 실수요자 대출금도 상대적으로 LTV가 조금 높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줄어 있는 상황이라서 실수요자도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운 대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당황해서 수습을 했는데 이 수습을 했다는 거는 정책 자체가 좀 좋은 정책으로 내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이제 생각들을 저는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한 게 이제 나왔죠. 규제 정책엔 실수도 있었고 틈새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수는 뭐냐? 1-2로 대책 때 오피스텔 LTV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비주택 담보대출 LTV를 70에서 40으로 했는데 '아 이거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얼마나 급하게 냈으면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이거는 LTV는 70%가 맞다, 비주택은. 요렇게 허술한 실수를 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런 실수 중에 틈새는 뭐냐? 큰 틈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이런 타워 팰리스, 레미안 서초 유니빌, 삼성 쉐르빌 서초구에 있는 거죠. 브라이튼 여의도 이건 40 억이 넘는 아파트죠. 그다음에 대우 트럼프 월드 이것도 비싼 아파트고 갤러리아 팰리스, 뭐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L65 요런 아파트들 있죠. 요런 아파트들이 상업 지역에 지어져 가지고 주상복합 형식으로 만들어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상복합의 오피스텔형 요런 것들은 오히려 LTV를 70% 받을 수 있어요. 타워 팰리스가 LTV를 70% 받을 수 있습니다. 60% 70%를. 놀랍죠? 토지가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LTV는 40%인데 LTV 70%죠. 예. 오피스텔로 이제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잖아요. 이거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잖아요. 오피스텔 형식도 있지만은 아파트는 LTV는 40%입니다. 그런데 토호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갭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갭 투자가.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인제 쪼끔 느슨한 어떤 틈새로 쪼끔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인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장은 틈새를 또 찾아낸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 이후에 시장의 불편한 진실. 공급을 하겠다는데 공급을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급을 하겠다는데 공급을 막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정부에서는 당정 연내 수도권 정밀 공급 계획을 검토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7 대책에서 5년 내에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포괄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도별로 구별로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을 더 세부적으로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방향이 틀렸잖아요. 방향이 공공 주도로 하겠다라는 방향인데 그 공급이 나오면은 그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 보거든요. 민간에서 내는 게 확대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김용범 부동산 대책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10월 15일 날 안타깝고 송구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토지거래 호구구역을 지정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공급에 힘쓴다는데 이렇게 LH 공공 주도로 하는 것이 과연 방향성이 맞을까? 135만 호 신규 공급을 하지만은 LH 공공 주도로 공공 택지에서 뭔가들을 주도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게 공급 정책에 좋은 정책으로 작용을 할까?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저는 이거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우리 세금 많이 걷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10월 15일 날 정비사업 지원 뭐 건설업계 수익성 빨간불이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공급이 나오는 게 뭔지 알면은 LH가 주도하게 못 합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공급은 뭐냐?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에 빨간불이 일어났답니다. 이 공급 확대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겠다고 하는데 발휘하려면은 정비사업을 지원시키는 정책들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래 제한이 있죠.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10년 동안 못 팔죠.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집을 못 팝니다. 그렇게 거래 동맥경화를 막아놓고 재초안도 없애지 않고 사업성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까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사업성이 안 나서 공급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안 좋게 해 놓고 공급을 열심히 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모순이죠. 공급 규제 폭탄의 재개발, 재건축, 대혼란. 주택 공급 올스탑 공급을 내려고 하면은 정비 사업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공급이 나옵니다. 그게 공급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래를 막았잖아요. 서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그러면은 기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대출과 거래를 막고 수요를 누르는데 과연 어떻게 지금 단기적인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을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정비 사업을 막는데 역량을 집중해서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공급을 하려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기존 고래를 활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착시적으로 공공에서 주도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공급 정책, 공급 계획들을 치밀하게 낸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을 저는 꺾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급 정책은 공급을 하는데 수요를 막는 모순이 있다. 공급은 하는데 원하는 공급을 못 내는 모순이 있고 지금 당장 공급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정책과 방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역량을 다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공부에 모든 역량에 집중을 한다고 해도 방향이 틀리면은 열심히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참 불편한 게 이건데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데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일단은 서민 보호하겠다. 집값 내려서 서민들을 안전하게 주거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라는 방향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규제가 가속화되고 규제가 많아지면서 전세시가 말랐고 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 주거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소재를 지정을 하면 전월세 매물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전세 매물, 월세 매물 줄어들죠.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실수요자로서 거기에 실입주를 합니다. 실수요자가 집주인이. 그러면 전월세 수요가 줄어들죠. 자,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수요자 이렇게 지금 규제로 거래를 힘들게 하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수요자가 급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빠르게 이제 소진이 될 수 있죠. 급매로 나오면서 이게 전세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래는 됐는데 실거주 의무가 토거제로 걸려 있으니까는 전세가 안 나오는 거죠. 실거주 요건 때문에 전월세 매물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둔화된다고 얘기했죠. 신축 매물 안 나오고 3년간 신규 매물 부족해서 전월세 많이 부족합니다. 신규 매물이 나와야죠. 그리고 교육 수요가 높은 어떤 그 재건축 물건들도 전세 매물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거래가 10년 동안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거래 허구에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분양권도 실거주에 대한 부분이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실거주 요건 때문에 전월세가 안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훨씬 많은데 지금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완전히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을 씨를 말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발의를 했대요. 이거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3+3+3이 되면은 완전히 전세 매물 씨마르고 이제는 뭐 임대 사업자랑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임대인들은 임대를 포기하겠죠. 그리고 요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임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요? 전세가를 확 올리거나 월세를 확 올려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거보다 훨씬 짧지만은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2020년도에.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맛봤죠? 전세를 보면은 시세가 사라지는 상황을 보고 급등을 하고 전세 급등은 신규 매물들 그리고 팍 올렸죠 그냥 정책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이제 임대차 3법에 적용된 것들은 그냥 5% 미만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리면서 이렇게 됐죠. 시세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세가가 최고가가 5억 천인데 최저가가 2억 9천이래요. 말이 안 되죠. 비슷한 동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같은 매물인데. 이거는 미아동의 SK 북한산 시티고 리센치 한번 볼게요. 이제 상급지도 보면은 리센치는 거래량이 많은 게 109A 타입이니까 여기도 전세를 보면은 시세가 요렇게 차이 납니다. 전세가 어떤 거는 17억이었는데 보세요. 전세가 17억인데 어떤 거는 전세가 8억 9천이에요. 그리고 올라가고 그 5% 제한된 거는 천천히 올라가고 이렇게 시세가 교란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니까 무서워 가지고 새로 만들 때는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례를 우리가 언제 겪었냐면요. 1989년도에도 겪었어요. 전세가 1년에서 2년을 낼 때 전세 임차 가격들이 전세 가격이 30% 올랐어요. 이때 미친 듯이 폭등했어요. 지금 합쳐서 30% 가까이죠. 한 달 전부터 30%라고 하는데 1989년, 1990년에 전국 평균 전세금은 17%에서 16%였는데 한 달 전보다 30% 급등한 때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문이 또 언제 났냐면 2020년 8월 3일 임대차 입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때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 했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부에서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죠. 1989년도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렇게 9년을 묶으면은 누가 피해를 보냐? 전세 시장이 교란이 된다.
그래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다. 특히 3+3+3을 한다고 하면은 결론은 전세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고 월세 가격이 시세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 달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세에 대한 부분들은 전월세 시장의 부작용 가시화가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세입자들의 고통의 시간들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들이 그 어려움들을 더 세게 끼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임차인들이 힘든 가운데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세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양도세 중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양도세 중과가 인제 정치적인 셈법이 좀 필요하겠죠. 정치적으로 6월 3일 날 지방선거에 좀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한 번 더 유예를 하고 보유세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겠다 하면은 인제 중과 폐지를 하고 보유세도 올릴 겁니다. 어떻게든 시기의 문제지 정해진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보유세까지도 올릴 걸 생각을 하고 있죠. 구윤철 부총리께서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해야 되는데 공평과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보유세가 낮고 꼭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한 채의 고가도 형평성 있게 봐야 된다. 50억짜리 집을 한 채 들고 있는데 보유세가 얼마 안 되면은 안 되지 않느냐. 돈 많이 매겨야 된다. 근데 구윤철 부총리가 가지고 있는 게 개포동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한 50억짜리 집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둘 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들을 펼쳤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재 차관도 보유세 인상 아예 안 한다고 보는 건 섣부른 판단. 그러니까 보유세는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6일 이때 대통령이 됐을 때네요. 세금 안 걷겠다 약속했는데 대선 전에는 문정부와 다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4개월 만에 보유세 인상 안 한다는 거는 아니다.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 아니 이거는 부총리와 그다음에 차관의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부총리와 차관이 대통령의 가치에 반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수장인데 그래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걷는 걸로 가두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돈풀기와 저가주택과 임대주택으로 저가주택을 제공하겠다.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돈을 풀면서 표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가면은 그 올라간 거에 대해서 세금을 당연히 부과합니다. 부과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무주택자, 1주택자가 진짜 많으니까. 그래서 올라간 집값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높여서 집을 못 사게 하고 다주택자들 거래를 못 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집에는 보유세를 거둘 수 있도록 양도세를 높여서 못 나가게 합니다. 결국은 세금의 가두리로 몰아넣고 거둔 세금으로 또다시 돈을 풀고 표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어떤 상황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눈치채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 정책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돈풀기와 저가주택,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번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제 이거를 풀었는데 그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월급을 받아야 죠. 국가가 국민한테 월급을 받는 게 세금이죠. 근데 그걸 못 하는데 내 능력보다 더 많이 뿌렸으면은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은 그걸로 세금을 또 거두죠. 그럼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있을 건데 이제 2026년은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세금에 대한 문제, 세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규제 지역이 딱 붙은 비규제 지역들. 구리, 남양주, 그다음에 동탄, 그다음에 안양, 만안구, 그다음에 군포, 삼봉까지. 그다음 남양주 다산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은 진입을 해도 됩니다. 그래도 선호된 지역이니까. 그다음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지역이 부천하고 고양, 덕양구, 의정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움직일 수 있다. 풍선효과는 반드시 일어난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그 타이밍이 되었고 함께 봐야 될 지역은 인천이죠. 인천의 연수구나 부평구나 이런 지역에 5구 타입 형식부터 움직일 가능성도 되게 큽니다. 소형 평소부터. 그리고 함께 봐야 될 지방은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부산이 이번에 4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제 제가 거짓말을 안 한 게 된 겁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예전에 그 언제죠? 부산에 한 3 개월 전인가 6 개월 전에 "부산이 움직이고 있다." 6 개월 전인가요? 4 개월 전인가 제가 부산 출장 상담소 갔을 때 그 스시 먹자님께서 막 저한테 엄청 댓글 많이 달으신 때가 6월 달이구나. 지금 시장 보니까는 움직이고 있다. 현장을 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막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세가는 계속 움직이고 매매가도 쪼끔씩 현장 가 보니까는 매수세가 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지만은 이제는 수치적으로는 상승 전환이 됐다. 다만 인제 이런 거예요. 동부산과 서부산이 있는데 동부산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서부산은 아직까지 마이너스예요. 해운대가 저번 명절 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요. 0.07에서 0.20으로 올랐습니다. 2 주치가 합쳐진 거지만은 그래도 꽤 많이 오른 겁니다. 동래구는 0.08에서 0.13으로 올랐습니다. 연제구는 0.03에서 0.05까지 올랐고 그래서 수영 같은 경우는 0.14에서 0.25까지 올랐어요. 이면은 가격이 상승이 보이는 거거든요, 해운대랑 수영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산도 이렇게 초입부에 왔다. 내년 상반기 되면은 부산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상급지랑 대구의 상급지는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모두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몰릴 곳에 미리 선점하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부산 같은 경우에 해운대나 수영의 일부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물건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규제에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조금 유심히 보면서 가는 것도 인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좀 마무리를 하자면요. 저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길을 알아. 근데 걸어보면 또 다르잖아요. 분명히 달라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을 받고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근데 시장을 공부를 했고 방송을 봤지만은 시장의 방관자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시장의 참여자로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무주택자의 포지션으로 방관자로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면은 저는 시장의 참여자로 빨리 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산을 지키고자 하면요. 수많은 공포와 리스크들이 많습니다.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장애물만 보면요. 목표가 안 보입니다. 우리는 자산을 지키고자 하면요. 장애물을 보지 말고 그 너머의 자산의 증식의 목표를 봐야 됩니다. 목표가 보이면요. 장애물이 무섭지 않습니다. 기준이 올바르면요. 넘어지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무서워하지 말고 이 장애물이 목표가 되지 말고 목표로 생각하지 말고 집을 포기하는 목표, 자산을 지키고자 한다면요. 자산 증식을 목표로 가지고 이 장애물들을 잘 건너가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